안녕하세요. 참,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바쁘지 않으면 아침에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죠. 그리 큰 돈을 벌진 못해요. 요가 강사도 시간 강사이고 카페도 동네의 아주 작은 골목에 있는 거라서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힘들거든요. 반면 저희 동서 부부는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아주버님이 원래 청담동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주버님이 전직 해병대였습니다. 해병대에서 10년 정도 길게 근무를 하셨어요. 직업 군인인 거죠. 거기서 병사들 머리 깎아주면서 미용의 맛을 알게 된 거고, 중간에 제대해서 본격적으로 미용 일을 배우신 거였죠. 아주버님이 어릴 때 시댁이 엄청 가난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로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아버님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건설 사업을 크게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로 휘청이면서 거의 10년 동안 빚만 갚으면서 살았대요. 우리 아빠도 참 힘들게 살았지. 형이 아빠 대신해서 가장 노릇한다고 포기한 것도 참 많아. 우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맨날 전교 1등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형만 보면 무조건 서울대 갈 아이라고 치켜 세워줬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보통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사실 아주버님께서는 한 번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한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사연이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거였거든요. 우리 형이 갑자기 집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아버지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집 발칵 뒤집혔지. 형이 여자를 임신시킬 줄은 몰랐으니까. 남편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에 잠긴 듯한 눈망울을 보였어요. 형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심했나 봐. 우리 아빠야 뭐 늘 형에게 미안해하고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았기에 형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엄만 아니었거든. 시어머님은 노발대발하셨대요.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로 너의 아이가 맞냐고. 우리 아들은 여자들 임신시키고 그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동네 창피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연예인들이 하도 혼전 임신을 많이 해서 결혼 전에 임신은 거의 뭐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애초에 남의 시선 신경을 많이 쓰고 계모임 등 사람 만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어머님은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결혼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이었던 아주버님은 내가 책임져야죠. 엄마, 내 잘못이야. 이 사람은 절대 잘못 없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주세요. 몇 달을 울고불고 하면서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버님 살이 10kg나 빠졌대요. 마음고생을 엄청 했나봐요. 제 남편은 이러다가 형이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맨날 옆에 찰떡처럼
철석같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해에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신 사업도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저희 남편이 하는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유해진 상태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던 거죠. 형님의 결혼식에 온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마사지 샵에서 형님을 봤다는 겁니다. 친구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형님은 친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회장님 봤어? 양주 30만원짜리 10병 사서 돌리고 방 잡아서 그날 돈 전부 뿌렸잖아. 나는 100만원 먹었어. 진짜? 대박이다. 나도 결혼만 안 했으면 거기 가서 돈 잡았을 텐데. 에휴, 요즘에는 애 키우는 것도 지겹고 착한 척 하는 것도 나답지 않아서 미치겠다. 차라리 너네랑 같이 물장사 하던 때가 행복했지. 물장사는 술집 장사를 뜻하는 거고 회장님은 술집 여자들에게 스폰을 해주는 스폰서를 의미하는 거였대요. 옆칸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시어머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탈의실에서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한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의 형님이었던 거죠. 어머님 친구들은 어머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큰일 났어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가 자주 가는 신사역 마사지샵 있지? 거기 자네 며느리가 있더라. 아유 남사스러워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 왜? 나 말 질질 끄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정말? 무슨 일인데? 후딱 말해봐. 그게 아니라 우리 원망하지 마. 이런 말 해줬다고? 그 큰 며느리 술집 여자인가 봐. 과거에 무슨 일 한지 알고 있어? 친구분들의 말씀을 들은 시어머님은 충격을 받고 그날 쓰러지셨고 저랑 막내 아들을 불러서 대책회의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면 친자검사라도 개인적으로 진행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 머리카락이랑 손녀분 머리카락만 있으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님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나봐요. 가까운 지인분 중에 그걸 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 추천으로 한 기관에 문의를 하게 된 거죠. 어머님은 손녀 머리카락 그리고 면봉에 묻힌 혀 안의 세포들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실행하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일치가 떴어요. 불일치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혼전 임신으로 남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아이를 책임지려고 수많은 기회들을 포기한 아주버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아주버님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버님, 품 안에 넣어둔 친자검사 결과지를 아주버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주섬주섬 봉투를 열어본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공황장애가 오신 거였죠. 119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겨우 진정을 한 아주버님은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병원 의사는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상태이십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습니다. 형님은 도망갔어요.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가서 따지니까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분통이 터진 어머님이 탐정을 붙여서 뒷조사를 했고 과거를 알게 된 거죠. 강남부터 시작해서 압구정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며 돈을 벌었던 여자라는 것을요. 가끔씩 2차도 나가고 회장님들 물어서 지원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 순박하고 착한 저희 아주버님을 꼬셔서 네 아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버님은 그 당시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였고 적어도 월 1,000은 벌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때문에 아주버님 인생이 파탄나게 되었고요. 그 여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나는 못 키운다면서요. 이혼은 하겠지만 아이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시댁 식구들은 이미 소원이한테 정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소원이는 비록 우리 핏줄이 아니긴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소원이 덕분에 시댁 식구들이 더 많이 웃고 행복했으니까요. 결국 아주버님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친손주가 아닌 손주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나 봅니다. 거의 온 가족이 같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더더욱 돈독해졌고요. 아주버님은 여자한테 크게 대인 상처 때문에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고 딸이랑 함께 재밌는 곳 놀러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미용실 스텝이었나봐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돌싱이라는 공통점으로 무척이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대요.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주말에는 소원이와 함께 셋이서 벚꽃 여행이나 속초 당일치기 바다 여행 등등을 다니면서 마치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잖아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천천히 지켜보다가 마음을 열게 된 아주버님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저희 가족 전부 걱정했어요. 특히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그 누구보다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야. 나는 형을 믿어. 두 번째 결혼식은 식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부담이 컸나 봐요. 저에게는 두 번째 큰 동서이죠. 형님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따뜻했어요. 본인 친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친딸처럼 아이를 챙겨주고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저렇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하고요. 형님의 존재는 온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 큰며느리 덕에 이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 늘 큰아들이 내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복받은 거죠. 이렇게 좋은 시댁에 식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도 이쁘게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청담동에 미용실을 개업한 아주버님의 가게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나 블로그 글로 가게를 망쳐버리는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에게 머리를 받은 한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금전적인 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한 거였어요. 누가 봐도 머리가 잘 되었고 정말 괜찮았기에 아주버님은 그 보상금에 응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맨날 그 미용실 앞에서 시위를 했나봐요. 거지 같은 실력으로 사람 머리 망치는 미용실은 당장 철회하라! 매일 확성기 같은 걸로 소리를 지르니 단골 손님들도 점점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청담동 월세 장난 없는 거요.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냈대요. 하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아주버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었고 그 때문에 미용실 문도 닫게 된 거였죠. 빚은 빚대로 있고 아주버님은 쓰러지시고 동서에게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된 거였죠. 맨날 울었습니다. 저는 큰 동서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집으로 찾아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꽤나 강한 사람이었죠. 나 마음 먹었어. 이렇게 맨날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나라도 굳건하게 버텨야지. 안 그래? 만약에 제가 형님 상황이었으면 도망쳤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쓰러지고 내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1년이면 아주버님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되어도 아주버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뇌손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러 몸이 자꾸 코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야 초반에는 신경을 써주었지만 저희 가족도 나름의 삶이 있고 일하느라 바빠서 점점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어머님도 그 당시에는 유방암 투병 중이라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첫째 아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참, 그때도 형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었어요. 장례식 과정을 전부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갔으니까요. 수의복부터 시작해서 장지 위치까지 전부 발로 뛰며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형님에게 크게 마음을 의지하셨어요. 정말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네. 와이프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우리 며느리. 아버님은 형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신뢰를 많이 주고 그만큼 저희 가족도 형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몇 년이 흘렀고 아버님은 환갑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환갑잔치를 치르지 못했어요. 형님은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환갑날 반반한 명품 지갑 하나 못 해드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요. 이번에 특가로
동남아 여행이 싸게 올라왔는데 아버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어떠세요? 아유, 이 나이에 여행은 무슨. 늙은이는 그냥 집구석이 제일 좋지 뭐. 난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외국으로 많이 놀러 다니세요. 지금이 사는 동안 제일 젊은 나이니까 부지런히 놀러 다니셔야죠. 그 말에 아버님은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형님의 추진력 덕분에 아버님은 뒤늦은 환갑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단이 벌어질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동남아 여행을 3주 정도 계획했어요. 저랑 남편이 형님과 아버님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소원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셔요.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면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아주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이 나이에 비행기도 타보는구나.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뒤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어떡해? 아버님이 사라졌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사라지시다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큰일 났다며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기를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사라지다니요. 형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동남아 자유여행을 갔대요. 조금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관광지가 아닌 시골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자마자 거기 현지인들이 배에서 형님을 내리게 했대요.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형님 혼자 다른 배를 탄 뒤에 아버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님과 연락이 끊긴 거였답니다. 혼자서 아버님을 찾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현지 공안에게 신고를 했고요. 공안이 말하길 그 지역은 IS와 밀접한 구역이라서 현지인들도 쉽게 못 들어가는 곳인데 왜 갔냐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장인애들은 못 찾는다고 했대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 없고 시신도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려 일만 더 커진 거였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동남아 쪽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왜 굳이 관광지가 아닌 곳을 데리고 가서 일을 벌인 건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정말 형님. 남편과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지 말고 내가 최대한 해결해 볼게. 하지만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쯤 그 지역에 있는 큰 강에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신이 물에 떠올랐대요. 그래서 짤막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그걸 아버님이라고 박박 우기며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고요. 하지만 부패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아버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국으로 모시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완전 정색을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시체 이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 다른 부가 비용까지 하면 1억이 훌쩍 넘을 수도 있고 일단 한국에서 장례 치르고 마음에 묻어버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랑 남편은 그렇게는 안 된다며
박박 우겼지만 집안의 막강 실세인 형님은 막무가내로 장례식을 잡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장례를 치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전부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장례를 치를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님이 살아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가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야? 문을 연 저는 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뒤에는 덩치가 무척이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아버님이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준 순간 남편은 기절할 뻔했고 저는 과호흡이 와서 화장실로 토하러 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소원이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숨도 못 쉬며 펑펑 울었고요. 아버님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효도 여행을 핑계로 동남아로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 현지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고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내가 배를 탄 순간 거기 현지인들이 내 입을 확 막더라고. 뭔 약물을 묻힌 건지 잠이 홀라당 들어버렸어. 눈을 뜨니까 내 주변에 한국인은 아무도 없고 며느리도 보이지 않더라. 코피노로 추정되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애가 나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이상함을 느낀 거지. 아버님은 배에 탄 순간 납치가 되었던 거예요. 현지 킬러들에게요. 맞아 죽기 직전 아버님은 파란 색깔 깃발 같은 걸 봤나 봅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끌려간 곳이 수십 년 전 베트남 전쟁을 하러 갔을 때 파병 갔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왼쪽 허벅지에 부상까지 입은 아버님은 바지를 걷어올려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베트남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사질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섭네요. 아버님을 죽이려는 킬러 집단 중에 우두머리가 아버님을 알아본 거였어요. 아버님이 파병을 갔을 때 살려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님을 죽이려는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평야지대 투이호아에서 해풍작전을 펼치고 꽝웅아이 성에서 매복작전을 하면서 베트남 마을 사람들을 지켰던 아버님을 그 청년이 잊을 수 없었던 거죠. 거기 코피노아이가 말을 전해주면서 그 우두머리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었고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다가 그 우두머리가 코피노 아이를 시켜서 아버님을 다시 배에 태워 민간 지역으로 보내줬고 아버님은 죽자 살자 이를 악물고 달렸다고 합니다. 관광지대로 넘어와서 한인교회에 들어갔고 목사에게 울면서 빌었대요. 나 한국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미 그 지역 공안들은 뇌물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면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거의 007 작전이었대요. 한인들이 아버님을 도와줘서 대사관까지 가게 되었고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긴급 여권을 발행해서 아버님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거고요. 소식을 받은 한국 형사가 공항에 아버님을 데리러 왔고요. 간단한 조사가 끝난 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들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였어요.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버님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절대 안정을 취했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아버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크게 걸려 있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죽으면 받게 될 보험금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형님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경찰들은 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네요. 보통은 친자식이 이런 짓을 벌이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미 아픈 상태라서 아주버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 수가 없었대요. 시숙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당장 급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님은 치밀한 계획을 짠 거였죠. 에휴, 이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간에 명확한 증거를 찾아낸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형님은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사건 관련해서 기사도 몇 개 났었어요. 친족살인은 가중처벌이 되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형님이 자백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남편 돌보고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에 돈을 마련해서 해외로 가서 혼자 살려고 했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마음 착한 아버님은 누워있는 남편의 친자식도 아닌 딸내미 혼자서 감당하느라 힘들었겠지.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다 책임졌으니 큰며느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내 탓도 있다. 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말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 1심 검사도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1심 판결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계획살인에 친족 관련한 범죄여서요. 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깎이게 되었네요. 인명경시라고 친족 간 살인일 때 형량이 더 가중되는 판결은 2013년부터 강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 이상으로 팍 깎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참, 아무래도 법은 가해자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법 공부를 해보니 살인죄 700여 건 중에 단 10여 건 이상만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더라고요. 무기징역 판결 확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서는 10년 이상 형을 채운 상태예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 암에 걸려서 교도소와 연결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상태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출소 전에 암으로 세상을 뜰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버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된 이후부터 조금씩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네요. 알고 보니 형님은 아주머님 치료도 게을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쪽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참 돈 앞에서는 아무리 착해 보였던 사람도 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 관련한 단어가 TV에서 나오면 저희 가족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여전히 트라우마에 대한 트리거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원이가 학교를 잘 적응했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자기 앞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주머님도 건강을 다시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고요. 아버님은 충격이 커서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팔지도 않고 전부 고아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해요. 본인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때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아버님은 정말로 속이 깊으신 분 같아요. 저희도 힘든데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남이 볼 때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상처라서 마음이 시큰시큰거려서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디 이런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절한 저의 소원이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귀가 심심할 때 이곳 사연을 종종 듣곤 하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못생긴 여자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미의 기준은 날씬하고 얼굴 작고 하얗고 눈이 커야 하죠. 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키 작고 얼굴도 큰 바위처럼 아주 컸고요. 피부는 어디 그을린 사람처럼 새까맸어요. 눈은 단추구멍보다 더 작았고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야, 너 자냐? 였습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사람들은 제가 자는 줄 알더라고요. 눈이 너무 작았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며 우리 공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 저를 꼭 안아주고 무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머리가 커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제가 못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유치원에 다녔을 때였죠. 유치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화장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입에 불쏘양치를 하고 나온 저는 아저씨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너구나. 에휴,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지 인생이 활짝 피는 건데 앞으로 얼마나 험하게 살려고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니? 네? 그 소리를 엿들은 담임 선생님이 아저씨에게 화를 내면서 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내쫓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괜히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못생겼어? 그렇게 못생겼냐고. 날 왜 이렇게 낳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깜짝 놀라서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못생기지 않았다면서요. 거울 속에 저는 괴물이었는데 부모님은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괜히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춘기도 일찍 왔죠. 매일 집에서 울고 불고 방을 어지럽히고 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는 제 자신과 더더욱 멀어져 갔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은 야, 니 며칠 동안 안 씻은 거냐?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매? 무슨 초코파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정도 까만 거면 때를 안 밀어서 그런 거래. 때 좀 밀어봐.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책상을 뒤엎고 남자애들을 마구 팼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죠. 남자애들은 그날 이후부터 저를 상대하지 않았고 여자애들도 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를 문제아 취급했지요. 어머님, 따님분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항의 전화가 와서 주의를 달라고 부탁하는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그냥 우리 딸 위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일은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자의 얼굴 가지고 놀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떤 애가 그걸 가만히 참고 있어요? 저는요, 제 딸한테 잘했다고 할 겁니다. 선생님도 교육자시면 어떤 게 맞는 행동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그 다음날 엄마는 저에게 외국을 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엄청 심한 곳이고 이곳에서 계속 살면 살수록 제가 망가져갈 거란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피부색 가지고 놀림을 받지 않았고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대학을 캐나다로 왔으니까요. 20대 초중반을 캐나다에서 보낸 저는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자리한 외로움이었어요. 못생긴 여자로 산다는 것은 곧 외로운 삶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못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못 입고 몸도 안 좋아서 남자들이 좋아해줄 만한 구석이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는 내 곁에 있는 것조차 불쾌해하니까 점점 위축되더라고요. 그래, 혼자 태어났으니까 인생 사는 것도 혼자 살아내야지. 이게 내 운명인 것을 어쩌겠어.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간 저는 엄마 간병하느라 20대를 몽땅 써버렸어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악마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는 엄마였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이후로 저의 유일한 가족은 엄마였거든요. 24시간 붙어있는 모녀로 병원에서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도 따님분이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우리 어머님께서 꼭 병마랑 싸워서 이겨야 할 텐데요. 그쵸? 그러게요. 우리 이쁜 딸내미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힘을 내야지요. 실제로 엄마의 암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 권유도 할 정도였어요. 워낙에 병원 생활을 답답해하는 엄마는 저에게 퇴원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싶어.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집보다는 병원이 위생적이고 의료진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을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원을 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죠. 유채꽃밭을 본 엄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엄마, 앞으로 내가 이쁘고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 테니까 제발 건강해줘. 엄마와 함께 보낸 제주도 여행은 그야말로 꿈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에 와서였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폐 쪽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진 엄마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약을 쓰니까 사람이 미라처럼 변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운동도 못 하고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서 기억도 잃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진 거였죠. 의사 선생님은 암 환자들은 상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암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완치가 되는 것 같아도 암세포가 한 번 번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 기도 삽입술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극악의 고통인 기도 삽입술. 딸로서 차마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못생긴 여자인 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외모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그 존재가 사라지니 가슴속 한가운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 말도 안 돼 외쳐보아도 현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된 저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외로웠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은 제가 평생 일하지 않고 써도 풍족한 금액이었어요. 가진 게 소위 돈밖에 없는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라도 쓰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여자가 돈 쓰고 다니면 이상한 남자들이 들러붙는다는 것을요. 강남에 나가서 무작정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클럽이랑 스타일이 달라서 출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을 내밀며 테이블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술에 잔뜩 취한 날, 술기움에 외로움을 떨쳐내던 어느 날, 키가 멀대처럼 크고 제 눈에는 참 잘생긴 어느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은 재력밖에 없었으니 그날도 비싼 양주와 술을 시키며 재력을 과시했어요. 그 남자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라 하더라고요. 되게 쿨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네요. 완전 내 이상형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랑 만날래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에게 대시했습니다. 나 같은 추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남자랑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 없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씨구나 넘어왔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영어도 잘 쓰고 쿨하고 돈도 여유 있는 제가 매력 있어 보였나 봐요. 그 남자는 왕년에 축구선수였대요. 국대에 들어갈 뻔하고 지방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친 이후로 선수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모은 돈도 전부 다 날려먹고 집안에서도 거의 호적에서 파인 듯한 취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서로 너무 외로울 때 만나게 된 거였죠.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못난 여자라서 늘 소외되는 게 익숙했던 저는 사랑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몸만 오라고요. 보통 남자가 할 대사인데 제가 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멋있어 보였대요. 박력 있어 보였고 다른 여자들이랑은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남자는 아니다. 딱 봐도 양아치 같은데 그놈이랑 결혼하게? 그러게 말이야. 사람한테 편견 가지면 안 되긴 하지만 솔직히 축구선수 출신이잖아. 그것도 지방 출신. 운동하는 애들 몰라? 양아치 수두룩 빽빽해. 저는 어릴 때부터 못생긴 걸로 차별받고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이라서 더 그 결혼을 추진시키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반대하셨다가 나중에는 제 진심을 알고서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여자 얼굴 3년이면 끝이다. 사람 속을 봐야 해. 어머님은 제 마음씨가 너무 좋다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속이 깊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시댁을 엄청 잘 챙겼거든요. 기관지가 안 좋으신 어머님을 위해서 배도라지 푹 쪄서 달인 진국을 보온병에 넣어서 한 달에 2번씩 전해드렸고요. 도라지 절편도 매달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너무 좋대요.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머님도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술만 먹었어. 몸 다친 이후로 선수 생활을 못하니까 아주 이놈 자식이 폐인이 되었다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는 아주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 부지런한 저를 따라서 아들도 부지런해지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였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좋다 보니까 남편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아이 낳자. 나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에이, 무슨 아이야.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알콩달콩 이쁘게 살면 되지. 남편은 다른 집 아이를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은 천지 차이라면서 아이 낳는 것을 반대했어요. 아니,
되려 싫어했지요. 지금이 좋다면서요. 고집이 너무나도 센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나 오늘 피임약 먹었어. 괜찮아.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자연 임신은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저 혼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고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싶은데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임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냥 임신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네 부부는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애기를 안 가지네? 네 남편 인물 좋잖아. 이세도 이쁘겠지.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봐. 제 속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속만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친구들의 말이 맴돌더라고요.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아니, 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한국에서 다시 봤거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기 언제 가질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사실 아기 가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집착은 안 하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친구들이 아기는 꼭 가져야 한다고 말하니까 괜히 조급하고 그러네. 여보, 이참에 우리 시험관 해볼까? 내가 말했지. 싫다고. 애 키우는 게 장난도 아니고. 대체 당신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이상한 말만 듣고 다녀 진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 친구들 전화번호 뭐야? 아, 무슨 전화번호를 달래? 내가 애도 아니고 진짜. 그러지 마. 아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지. 뭐냐고. 전화 안 할 거고 그냥 기록만 해놓는다고. 거의 의처증 수준이었어요. 1시간 이내로 연락이 안 오면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관심이 좋았어요. 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관심받게 대상이었는데 사랑을 빙자한 집착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였죠. 하여튼 간에 집착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원래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쎄했습니다.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친구들에게 생리 늦춰진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며 야,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 아니, 설마 임신이겠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혹시 몰라. 일단 해봐. 약국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 등 떠밀듯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약사님, 여기 테스트기 하나 계산이요. 품 안에 넣은 테스트기를 들고 집에 간 저는 남편이 오기 전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설명서에는 10분 뒤에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써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바로 두 줄이 뜨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다시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님, 테스트기
2개 더 주세요.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테스트기가 오류일 리는 없겠죠? 에이, 오류 없어요. 한 줄 나왔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로 임신 판정받는 케이스는 있어도 2줄이 한 줄로 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피임약 먹었다고 거짓말치고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던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남편은 안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캐나다에 있는 홈스테이 가족들한테도 말했지만 남편한테는 차마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고 시어머님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니? 너무 고생했다.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기쁜 마음을 머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 혼몸 아니야. 왜 날 때려? 나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왜 때리는 거야? 어머님한테 아직 못 들었어? 더러운 년. 방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 너 도대체 어떤 놈이랑 뒹굴고 다니는 거냐? 미쳤냐? 남편은 저를 불륜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남편한테 얻어맞았어요. 축구선수 출신인 남편의 장단지 힘은 보통 남자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다리로 제 엉덩이를 걷어차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는 지키겠다고 배를 움켜쥐었지요.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운 거라고? 그 근거가 대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무종자증이야. 본인이 무종자증이라고 갑자기 폭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냐고 캐물었어요. 예전에 축구하다가 고안 중에 하나가 터졌었대요. 그래서 검은 물이 나오고 비뇨기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자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무정자증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달랐나 봐요. 남자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그래서 저에게 일부러 아이 안 좋아하니까 아이 낳지 말자고 한 거였나 봐요. 임신 계획을 세우면 남편도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너 어떤 놈이랑 놀아난 건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만만하냐? 어? 내가 몸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하고 집에서 백수로 있으니까 만만해? 자격지심이 어마어마한 놈이었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은근히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하니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뺨 맞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맹세코, 목숨 걸고 나 불륜한 적 없어. 제발 믿어줘. 애원하듯이 말을 해봤지만 그놈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도 이미 그놈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모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시모마저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매달 제가 용돈부터 시작해서 도라지청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겼는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요. 혼자서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이혼 계획을 세웠네요. 끝까지 남편놈은 이혼 소송하면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귀책 사유를 저에게 떠밀었습니다. 1년 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요. 태어난 아이는 축하받기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네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펑펑펑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서는 99%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부터 시작해서 남편놈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았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아무 말 못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멍으로 인해서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서 가지고 폭행 관련 소송도 넣었고요. 벌금도 나왔고 형사소송 판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사로 갔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진짜 너 끈질기다. 내가 미쳤지. 네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집착했는지. 니처럼 추녀는 나 아니면 아마 남자 못 만날 거다.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가 네 첫남자였으니까. 불쌍한 년. 끝까지 제 욕을 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 줄 알았던 전 남편도 결국 내가 아닌 돈을 사랑했던 거였던 것을 깨달은 저는 꽤나 우울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요. 하지만 우울증도 잠시였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못생기고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한 생명은 생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이쁘다고 칭찬을 해준 거였구나.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존재니까 나를 사랑해준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미워했네.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 육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늘 남들 눈치 보느라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얼굴 콤플렉스 때문에 화장을 안 하면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저는 엄마가 된 이후로 180도 변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이는 품앗이 하듯이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아픔도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죠. 그 무렵에 듣게 된 소식이 저를 놀라게 했네요. 그거 알아? 네 전남편 이번에 강남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어? 전직 축구선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한 이후로 강남 클럽에 가서 죽치고 살았대요.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총각 시절로 돌아간 거였죠.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던 아들이 이혼 후에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사니까 시모는 엄청 불안했나 봅니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어리석었다. 아들이 잘못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허용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아들을 품어줄 수는 없을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달라는 간곡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싸그리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 남편 놈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나봐요. 아무래도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약쟁이들은 한번 약을 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전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강남 클럽에 가서 또 약을 했나봐요.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모가 전화 왔어요. 아이고,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울 아들이 구속됐어. 내가 주변에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울 아들 변호사 비용에 보태게 돈 500만 좀 빌려다오. 돈 빌려달라는 시모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만한 돈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차라리 기부하고 말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시모와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제 번호도 바꾸면서 연이 끊겼네요. 지금은 제가 혼자서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캐나다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캐나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는 것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로 가서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학창시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딸내미도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고 저도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저는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스펙이 좋아도 얼굴이 못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외모가 이쁘면 고시 삼관왕이라는 말이 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못생기게 태어난 제 자신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처럼 나쁜 놈한테 매달리고 돈 쓰고 시간과 재산을 많이 낭비했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려면 못생긴 여자는 이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속이 텅 빈 강정이면 그것만큼 매력 없는 게 없거든요. 저는 속이 텅 빈 강정보다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려고요. 아이에게도 공부보다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 전 남편은 결국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재범이었고 판결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또다시 약에 손을 댄 거라서
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거의 폐인 수준이었대요. 건너 들은 말로는 시어머님은 아들의 수감 생활로 인해 충격이 너무 커서 거의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시고 전 남편 놈은 교도소 안에서 괴롭힘을 꽤나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러게 우리가 그 결혼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말 듣지 에휴 한탄을 하지만 저는 되려 이혼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제 품에 안았으니까요. 이제는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야죠. 감사합니다.